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박철수.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손이 떨리며 명함을 집어들자 땀방울이 명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의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들은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30년 전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단지 며느리를 지키려는 한 명의 시아버지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박철수의 집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김을 피우고 있었죠. 72세의 박철수는 식탁 한쪽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느리 윤서영이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45세의 서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시아버지 앞에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철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망설이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내일 대학 동창회 좀 다녀와도 될까요? 철수는 국그릇으로 가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철수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의 얼굴에 잠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녀는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만이라 다들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옆방에서 20살 손자 준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식탁으로 다가온 준혁이 의자를 빼며 앉았죠. 엄마, 그냥 편하게 다녀와요. 뭐 어때요? 준혁은 무심한 듯 말하며 밥그릇을 당겼습니다. 서영은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철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식탁 옆 의자 등받이에 걸린 서영의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이 눈에 들어왔죠. 그 옆 바닥에 놓인 합성 가죽 핸드백은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에 무언가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보는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가을 햇살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동네 서점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점 진열대에 놓인 책들을 둘러보다가 안으로 들어섰죠.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등을 훑어보던 철수는 역사 코너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책 위에 머물지 않았죠. 문득 어젯밤 며느리가 말했던 호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호텔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철수는 책을 제자리에 꽂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호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골목을 지나고 큰 사거리를 건너고 은행 앞을 지났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저 앞에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화려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황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철수는 호텔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그의 구두 소리를 작게 울렸죠. 철수는 로비를 가로질러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죽 소파들이 놓인 라운지에서 몇몇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안쪽으로 더 들어서자 2층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리석 계단이 우아하게 2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죠. 2층 복도에 도착한 철수는 왼쪽 끝에 있는 연회장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유리로 된 큰 문 너머로 화려한 연회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유리문 옆 벽에 살짝 닿았죠. 철수는 유리문 너머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연회장 안에는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되는 중년 남녀들이 테이블마다 무리지어 앉아 있었죠. 여자들은 화려한 원피스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철수의 시선이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자리, 창문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낡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죠. 서영은 두 손으로 물컵을 감싸 쥐고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은 서영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죠. 철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팔에 명품 가방을 걸고 있었죠. 여자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영의 테이블 앞에 서더니 위에서 내려다보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유리문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간 비웃음이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며 뭔가 대답했죠.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하아웃더니 다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서영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죠. 서영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의 오른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죠. 주먹을 쥔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30년 동안 깊이 감춰왔던 무언가가 그의 눈빛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한 남자가 서영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남자가 서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남자는 배를 잡고 크게 웃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그쪽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7, 8명이 함께 웃는 소리가 유리문 밖까지 들렸죠. 서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양손이 물컵을 더 세게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물컵이 조금 기울어지며 물이 넘쳐 테이블 위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유리문에 왼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겁고 격렬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을 손에 든 채 서영에게 다가갔죠. 여자는 서영의 테이블 위에 가방을 던지듯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랑스러움과 우월감으로 가득했죠. 서영은 가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흐른 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한때 재벌 회장들도 두려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왔던 변호사, 검사들도 판사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법조계의 전설, 그 박철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또다시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죠. 서영이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것이었죠.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가며 턱선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철수는 유리문에서 손을 떼고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서 있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연회장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만 멀리서 들렸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죠. 서영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서둘렀죠. 철수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영은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다가 그녀는 갑자기 멈췄죠.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흘러나왔죠.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죠. 철수는 3미터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철수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영아. 서영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죠. 3미터 앞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왜 여기?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철수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서영은 황급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마주보지 않으려 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좀.
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 손이었죠. 철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서영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때문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죠. 철수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이 연회장 문을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죠. 서영이 다급하게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떠들고 웃는 사람들이 보였죠. 철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박철수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연회장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천천히 뒤로 닫혔죠.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들어서자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철수를 힐끗 보더니 옆 사람의 팔을 툭 쳤죠. 그 사람도 고개를 돌려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음이 점점 줄어들었죠. 10초쯤 지나자 연회장은 거의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의 시선이 모두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연회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죠.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자, 조금 전 서영의 어깨를 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남자가 철수 앞 2미터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 세우며 물었죠. 어르신, 여기 초대받으신 분이세요? 목소리에는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과 태도는 노인을 무시하고 있었죠.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여기 있어서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며느리요? 누가 며느리인데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자가 철수의 시선을 따라 서영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아, 윤서영이 시아버지시구나.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 남자 옆으로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던졌던 바로 그 여자였죠. 여자는 철수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지. 여기는 동창회라서요. 여자가 손을 내저으며 철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듯이 말이죠. 철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며느리 혼자 있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죠. 남자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 앉고 싶으시면 앉으세요. 근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도 킥킥거리며 따라갔죠.
철수는 천천히 서영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연회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의 뒷모습을 따라갔죠. 철수가 서영의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영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자를 빼는 소리가 작게 났죠.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명함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눈앞에 가져가 천천히 읽었죠. 청솔건설 대표이사 강민재. 철수의 눈빛이 명함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려놓고 다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W 부티크 대표 이수진. 철수는 그 명함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쪽 테이블에서 강민재가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죠. 저 노인네 뭐야? 며느리 따라온 거 보니 딱 시골 영감 티나네. 옆에 앉은 남자가 킥킥거렸습니다. 진짜 분위기 파악 좀 하지. 동창회에 시아버지가 왜 와? 여자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죠. 서영이도 불쌍하다. 시집 가더니 완전 쪼그라들었어.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대학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완전 아줌마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천천히 만지작거렸죠. 철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청솔건설 운영하시는군요. 강민재 대표님. 철수의 시선이 강민재를 향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강민재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그게 왜요? 강민재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건설업은 요즘 어떤가요? 철수의 질문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강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죠.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 고개를 돌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수를 무시하려는 태도였죠. 하지만 철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건설하셨죠? 500세대짜리. 강민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경계하는 표정이 스쳤죠. 네. 그런데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셨겠어요. 수익도 괜찮으셨겠고. 철수가 명함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고발당하신 거 아닌가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죠. 30명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민재와 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손에 든 와인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이고 불안한 목소리였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해결됐군요. 다행이네요.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해결이라는 게 혹시 검사님께 2억 원 드리고 무혐의 처리하신 그 해결 말씀이신가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연회장을 얼음처럼 얼려버렸습니다. 강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부딪혔죠.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민재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서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냉혹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 대표님.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죠. 강민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철수의 시선이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죠. 사람들이 철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멈췄습니다. 이수진은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이수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죠. 작년에 명품 밀수입 건으로 관세청 조사받으셨죠?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명품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쿵!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수진을 쳐다보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죠. 철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재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죠. 명함을 읽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박철수. 강민재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명함이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죠.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연회장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강민재는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색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 남자를 쳐다보았죠. 남자는 서영의 대학 은사였던 최영우 교수였습니다. 최영우는 천천히 테이블 사이를 지나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느렸죠. 최영우가 철수 앞 1미터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흰 머리, 그리고 그 눈빛을 확인했죠. 정말 박철수 변호사님이십니까? 최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최영우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최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죠. 30년 만입니다. 정말 변호사님이시군요. 최영우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 박철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법무법인 정의라고? 그거 엄청 유명한 곳 아니었어? 강민재 옆에 앉아있던 50대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했죠. 몇 초 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재야, 이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강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죠. 재벌들의 마지막 보루, 박철수 변호사 은퇴 선언. 30년간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전설의 변호사 은퇴. 검사 판사도 함부로 못하는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 강민재가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스마트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검색 결과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박철수 변호사라고? 30년 전 재벌 총수들 다 변호하던 그 사람? 말도 안 돼. 전설 아니었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진이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철수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철수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죠. 철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퇴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회장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더군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재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크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 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철수가 연회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는 아직도 판사님들, 검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위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국세청에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요.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강민재의 몸이 의자 위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고 간신히 상체를 지탱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볼에 검은 줄을 그었습니다. 최영우 교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무료로 저를 변호해 주셨죠. 최영우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죄를 받았고 교수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우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최영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수님.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영우가 고개를 들고 연회장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변호사님은 30년 전 이 나라 법조계의 전설이셨습니다. 최영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위기가 오면 이분을 찾았고 검사들도 이분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최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돈과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셨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 누구를 무시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죠. 그는 철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이블 사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이 대리석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이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강민재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철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죠.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웃고 떠들던 그들이었습니다. 서영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철수의 시선이 무릎 꿇은 강민재와 이수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제 며느리는 명문대를 나왔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다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강민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서영을 향해 걸어갔죠. 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서영의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가시죠.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서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며느리의 핸드백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와 서영이 함께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사람들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지 못했죠. 철수와 서영이 연회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최영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최영호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과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흐느끼고 있었죠.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자신의 며느리를 지켜냈습니다. 복도로 나온 철수와 서영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철수와 서영이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했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철수는 며느리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버튼을 눌렀죠.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수가 1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서영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연회장에서 보였던 차가움은 사라지고 있었죠. 철수가 며느리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몇 명 지나다니고 있었죠. 서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로비로 나섰습니다. 철수가 그녀의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영이 길가 벤치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다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죠. 철수가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죠. 붉게 부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말할 필요가 없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 시절은 내게 자랑스러운 시절이 아니었거든. 서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변호했어.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돈으로 빠져나갔지.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걸 도운 사람이야.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 교수님 말씀으로는 철수가 손을 들어 서영의 말을 멈췄습니다. 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도왔지. 그건 사실이야. 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부자들을 변호했어.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돈을 가진 쪽을 변호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한 사건을 맡았어.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대기업 총수가 하청업체 사장을 파산시킨 사건이었어. 철수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까지 잃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법정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서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가 서영의 손을 가볍게 쥐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 철수가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법정을 떠나고 변호사 업무도 그만뒀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평범한 사람으로. 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퇴직 교수로 살고 싶었어.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나서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 철수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너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서영이 와락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철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줬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주황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몸을 떼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붉게 부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버님, 혹시 오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서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강민재 씨나 이수진 씨가 혹시 신고를 한다거나.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이고 그들도 그걸 알아.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용히 지낼 거야.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제 집에 가자.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2층 연회장. 강민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죠. 옆에 앉은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괜찮겠어?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다른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나갔죠. 30명이 모였던 연회장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과 와인잔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우 교수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 너머로 철수와 서영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호사님, 여전히 의로우시군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검사님, 저 강민재입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탁드렸던 건들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응이응 아파트 부실 공사건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이 거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내일 검찰에 출석하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이수진이 강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관세청에 연락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명품 밀수입건 자진 신고하는 게 나을 거야. 이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텅 빈 연회장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철수와 서영. 서영이 걸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영의 질문에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철수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걸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전설. 하지만 그 전설은 다시 조용히 잠들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철수와 서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포장도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식당들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꽉 쥐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연회장에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깨가 펴져 있었고 고개도 당당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옆에서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죠. 밤하늘에는 별 몇 개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꽃집 앞이었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여러 종류의 꽃들이 보였죠. 국화, 장미, 백합들이 알록달록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서영이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기다리며 꽃들을 구경했죠. 서영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란색 국화와 하얀 백합이 섞인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죠. 아버님, 받으세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죠. 고맙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꽃다발을 들고 걸었죠.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영이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죠. 아버님, 서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수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 준혁이한테 말해도 될까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철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도 돼.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알아야 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영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을 켜고 천천히 정류장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이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자리가 2개 있었죠. 철수와 서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길을 오갔죠.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창회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의 수치심,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났을 때의 놀라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낸 후였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죠. 며느리를 지킨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몇 명의 승객이 내리고 새로운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올라왔죠. 버스 안이 복잡해 유모차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는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자가 놀라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서영이 일어나려 하자 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 괜찮아. 서영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서 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0분쯤 더 가자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세탁소, 그리고 단골 분식집이 지나갔죠. 철수가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철수와 서영이 함께 내렸습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죠. 집이 보였습니다. 2층 빌라의 1층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죠. 철수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 고개를 내밀었죠. 엄마,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영이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창회가 좀 길어졌어. 준혁이 거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와, 꽃이다. 누가 준 거예요? 철수가 꽃다발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가 줬어. 꽃병에 꽂아줘. 준혁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준혁이 꽃병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서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죠. 준혁이 꽃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꽃다발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꽃병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예쁘다. 엄마, 동창회 재밌었어요?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주 특별했어. 서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했다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영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혁이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할아버지께서.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시당했던 일, 시아버지가 나타난 일, 그리고 시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일. 준혁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숨소리마저 잊은 듯했죠. 서영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혁은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내 할아버지일 뿐이지. 준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 학교에서 자랑해도 돼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랑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철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지.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감싸는 따뜻한 침묵이었죠. 서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녁 차릴게요. 배고프시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먹어야겠구나. 서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놀란 것 같더구나. 할아버지 완전 멋있다.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만 써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서영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곧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죠. 철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맛있겠구나.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께 국을 떠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준혁도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대박 같은 날이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전설이었던 할아버지, 무시당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본 손자.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들은 함께 이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말이죠.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췄죠. 테이블 위에 꽃병에 꽂힌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신문이 들려 있었죠. 안경을 쓴 그는 천천히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칼질 소리, 프라이팬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준혁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준혁이 눈을 비비며 나왔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혁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손자를 보았습니다. 응, 일찍 눈이 떠졌어.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바라보았죠. 어젯밤 일이 꿈 같아요.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그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어제 갑자기 드러내셨잖아요. 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철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하긴 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떤 게 복잡하세요?
철수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시절을 지우려고 노력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냥 조용히.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묘하더구나. 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묘하다고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아. 부엌에서 서영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접시를 들고 있었죠. 아침 다 됐어요. 식탁으로 오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 국, 계란 후라이,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죠. 철수가 숟가락을 들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아, 너는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로요. 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녀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비어 있더라고요. 철수가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으로 비싼 옷으로 채운 허영심 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식사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세 사람이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게요. 준혁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죠. 박철수님 댁 맞으세요?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택배 왔습니다. 서명 부탁드려요. 준혁이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힘겹게 들고 거실로 들어왔죠. 할아버지, 택배 왔어요. 준혁이 상자를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죠. 최영호.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최영호 교수님이요? 어제 그 교수님?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자 안에 물건들이 보였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과 준혁이 옆에서 지켜보았죠. 철수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약간의 부담스러움. 편지를 다 읽은 철수가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이야. 어제 일에 대해서
그가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시네.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철수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하시네. 법과 정의에 대해서. 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강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학생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야. 그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아버님? 아버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을 위해 일했어. 그걸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준혁이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잘못을 깨달으셨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어요. 그것도 용기잖아요. 철수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철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손자의 손을 꽉 쥐었죠. 준혁아, 내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서영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하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교수님께 답장을 드려야겠구나. 서영과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꽃들이 여전히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철수가 상자 안의 선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급차 세트, 책 몇 권, 그리고 손으로 쓴 감사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최영호 교수의 제자들이 쓴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죠. 박철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철수가 카드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영이 시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할아버지. 철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 어제 다시 드러났던 그 과거. 하지만 이제 철수는 그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하지만 변화하려 노력했던 자신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벽의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죠.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로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시든 잎을 따내고 물을 주었죠. 오전 10시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철수는 면 셔츠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원의 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며 서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밝게 했죠. 아버님, 저 다녀올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니? 서영이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요. 오늘 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업 첫날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힘내고. 서영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나는 그냥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지. 서영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죠. 저녁에 봬요. 철수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서영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다시 화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화분을 보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대학교. 최영우 교수는 연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 강연 마이너스 법과 정의 그리고 인생. 최영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철수 변호사로부터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최영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들. 교수님, 문이 열리며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영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편물이요. 박철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조교가 편지 봉투를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최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받아들었죠. 고맙네. 나가봐도 좋아. 조교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최영우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죠. 최영우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교수님께 먼저 보내주신 선물과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제 과거를 이야기할 용기가 있는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실수했고 후회했고 그래서 변화하려 노력한 사람으로서 서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박철수 올림. 최영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강민재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패인 눈과 구부정한 어깨, 그의 옆에는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초췌해 보였죠.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 변호사가 문을 열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자수하신 건 현명한 결정이셨습니다. 형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동창회장에서 보였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녁 6시 철수의 집.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서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요? 준혁이 밥을 뜨며 물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좋았어.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좋으시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 철수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좋구나. 서영이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교수님께 답장 보내셨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아침에 보냈어.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특강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 화요일에. 와, 대박.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가도 돼요? 할아버지 특강 듣고 싶어요. 철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학교 가야지. 준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학교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떨리시죠? 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조금. 30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아버님은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준혁도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철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 둘이 있어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하늘이네. 서영과 준혁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과거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서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최고지. 철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눠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습니다. 서영은 거실에서 수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철수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다음 주 특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철수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생. 나의 30년 침묵과 깨달음. 펜을 움직이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를, 후회했던 선택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모두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하지만 다시 펜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서영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지만 언제나 함께인 그런 가족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철수는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꺼낸 검은색 양복이었죠.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몸에 잘 맞았습니다. 철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서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옷이라 어색하구나. 아니에요. 정말 근사하세요. 서영이 시아버지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죠.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철수가 손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가긴 가는데요. 준혁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못 가요? 할아버지 특강. 철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준혁이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화이팅이에요, 할아버지.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수와 서영도 함께 나섰죠. 차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타세요. 철수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죠. 가을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걸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서영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 신호등에 멈춰서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잘하실 거예요. 진심을 말씀하시면 돼요. 철수가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영아.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대학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젊은 얼굴들, 웃음소리, 활기찬 분위기.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죠. 법을 배우며 정의를 꿈꾸던 시절. 하지만 어느새 그 꿈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차가 인문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버님. 서영이 차를 주차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최영우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변호사님, 오셨군요. 최영우가 두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철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영우가 서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날의 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최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일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강의실로 가시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죠. 3층 강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영이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철수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최영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명쯤 수용할 수 있는 큰 강의실이었죠. 계단식으로 된 좌석들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언론인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쏠렸죠. 최영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영우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설이셨던 분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철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 단상에 섰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철수가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화려했던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실수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철수를 바라보았죠. 저는 30년 전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재벌들이 저를 찾았고 검사들도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일했습니다. 강의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어느 날 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철수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하청업체를 파산시킨 사건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대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요. 철수의 손이 연단을 꽉 잡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법정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후회하면서요.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저는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잘못된 곳에 쓰면 독이 되지만 올바른 곳에 쓰면 약이 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철수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지식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가 손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철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강의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철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대답해 주었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30년을 후회하며 사셨다면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철수가 여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여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학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의실에는 철수, 서영, 최영호만 남았습니다. 최영호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최영호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강의를 들었습니다. 철수가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텅 빈 좌석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영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철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최영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서영이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철수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후련하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발걸음소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철수와 서영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캠퍼스를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죠. 서영아. 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철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영이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뭘? 내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철수가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을 향해 가는 길. 하지만 이제 그 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저녁이었습니다.